함께하면 됩니다. 야! 함께하면 됩니다. 정어리 TV와 함께 가시죠. 함께하면 됩니다. 야!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광복 80주년을 맞는 광복절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태극기를 단 집들이 많더군요. 언젠가부터 태극기가 오염되면서 국경일에도 태극기 달기를 주저하셨던 분들이 다시 찾은 광복절에 태극기를 이렇게 내거는 것이겠죠. 광복이 다시 찾았다는 의미인데 광복절을 다시 찾은 오늘 진짜 광복절입니다. 윤석열 3년 광복절은 참으로 분통 터지는 날이었습니다. 차라리 아무 말을 말지 광복절에 일본을 파트너라고 지켜세우고 독립운동을 건국운동으로 둔갑시키는가 하면 반국가 세력 운운하며 갈라치기에 열중했던 자. 지금 생각하면 광복절 경축사까지도 내란의 빌드업 과정으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잊지 않았기에 독립을 이뤄냈고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오늘 아침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독립기념관장으로 버티고 있는 김형석이라고 하는 자. 1945년 8월 15일이 광복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역사를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라고 씨부렸지요. 작년에 독립기념관 개관 이래 처음으로 광복절 행사를 취소했던 자입니다. 이 자가 아직도 그 자리에 버티고 있습니다. 적어도 어제는 물러났어야죠. 아직도 내란은 진행 중이고 완전한 광복은 멀기만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복절 아침 생방송 배국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예, 정어리몰에서 이번에 특별히 제작한 8080 디퓨저 제가 꼭 오늘 한 분이 2개 이상 사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장연자님, 앵커님 네 2개 주문하겠습니다. 그러셨는데 예, 우리가 그 특별한 의미로 만든 건데요. 다른 때 뭐 제가 여러분들께 사달라고 말씀드립니까? 근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다 이거 하나씩은 좀 가지고 계시면 좋겠어요. 책상에도 두셔도 좋고 현관에 두셔도 좋고 거실에 두셔도 좋고 무엇보다도 향기가 좋고 디퓨저가 뭐 향기 나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번에 80만 정어리 광복 80년 이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제작한 거고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8,080원에 무료 배송이면 이거 뭐 정어리몰이 돈 벌려고 하는 거겠습니까? 의미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요. 혹시라도 주문 안 하신 분 계시면 오늘 꼭 한 분이 2개 이상 주문해 주세요. 그래서 같이 기쁨을 나누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 제가 특별히 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 패널들과 함께 먹었던 샤인머스켓 오늘까지 이제 광고할 텐데요. 당도가 아주 높고 알이 굵고 가격이 좋고 무료 배송이고 이거 주문하시면 선풍기 같이 드리니까요. 이번에 선풍기도 장만하시고 정어리몰이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한 거 많이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 원장님 몇 개째예요? 죄송합니다. 많이 먹으면 안 되나요? 아니 그 앞에 있는 건 몇 개만 먹으면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정말 제가. 달죠? 너무 맛있어요. 김유정 의원님 이게 18브릭스예요. 진짜 맛있네요. 제가 좋아하는 과일이 참외하고 이 샤인머스켓인데 우리 이제 먹기 시작해야 되겠는데요. 작년 내내 이거 매일 먹었거든요. 매일. 저는 사실 포도를 좋아하는데 샤인머스켓보다도 캠벨 있잖아요. 그걸 더 좋아했거든요. 근데 샤인머스켓 두 개나 이렇게 맛있는 건 사실 처음 먹어봐요. 박혁 씨가 거 맛있죠? 네. 일단 이게 씨가 없어가지고요. 씨가 없어요. 그리고 껍질도 그냥 먹어도 되고. 씨가 없고 탱글탱글하고 정말 달아서 그리고 워낙에 알이 전체 이제 그 무게를 봤을 때 이게 2.5kg이라면 하는데 아까 저희 하나를 보니까 사람 얼굴만 하더라고요. 크기가. 이거 하나만 다 먹어도 배부를 것 같습니다. 하하. 홍문일 변호사님도 맛있어요? 네. 네.
제가 샤인머스켓을 좋아하는데 그 어느 순간 시중에 이제 풀린 샤인머스켓을 먹어보면 당도가 조금 안 되는 것들이 많은데 이건 정말 다네요. 네, 맛있습니다. 다른 분에 비해서 문건일 변호사님은 리액션 오늘 처음 하는데 진짜 같이 잘하네. 이거 이제 마트를 제가 어제 가봤는데 샤인머스켓이 보통 같은 사이즈로 드시려면 저게 2.5kg이면 한 35,000원에서 8,000원 넘어갑니다. 비싼 거는 뭐 4만 원도 하는데 지금 2.5kg에 29,900원이면 엄청 저렴한 거죠. 광복절 아침 백운계 정치 1번지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방은숙님, 윤 때문에 태극기 개양 그동안 안 했는데 오늘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예, 오늘따라서 태극기 다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언젠가부터 태극기가 좀 태극기 부대 이러면서 오염이 많이 됐었지요. 이제 진짜 대한민국 진짜 광복절 맞은 오늘 아침입니다. 함께 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유정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광복절 의상입니다. 뒤에 있는 태극기하고 아주 어울리십니다. 네. 네. 김정욱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탄탄TV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정욱입니다. 박영식 시사 에디터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짧은 휴가일 때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영광이었습니다. LA의 이 여자님께서 US 달러 20달러 보내주시면서 광복절 백그라운드 태극기 너무 멋져요. 태극기 앞에 있는 박영식 님도 너무 멋집니다. 글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멀리 미국에서 이렇게 펜을 두고 계신 예. 박영식 아, 앵커님.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저는 요즘에 장동혁이 연설하는 거 보면서 우리 박영식 앵커 저거 따라하려면 무지하게 힘들겠다. 갈수록 그거는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이제 하는데 야, 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하는데 이게 그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눈까지 돌아갑니다. 저는 정말 이제는 좀 무시무시했습니다. 약간 네. 광기 어린 연설이어가지고. 광기. 예, 연습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굳이 정신건강에 해로울 것 옛날 같은데. 나치 연설하는 거 예. 연상이 됐어요. 하여튼 미친놈들 많아요. 맞습니다. 예. 자, 김용남 의원이 오늘 또 짧은 휴가를 가가지고 오늘 문건일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법무부 일로의 문건일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쪽이 훤합니다. 오늘 태극기 배경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 누군지 여러분 좀 글 올려주세요. 저 태극기를 배경으로 오늘 이렇게 딱 앉아 계시는데 저는 빼고 해 주십시오. 방금 전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들어봤는데요. 들으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꽤 길게 했는데 저런 게 광복절 경축사지 그런 생각 저는 들었습니다만 김유정 의원님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오늘 든 게 이게 나라지 이런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작년에 광복절을 생각하니까 정말 둘로 쫙 쪼개졌었잖아요. 기념식도 따로따로 했었고 그 생각하니까 더 참 가슴이 아팠었는데 이제 좀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경축사 가운데에서 수많은 희생으로 80년 눈부신 성취를 이루었다라는 말, 그리고 음수사원이 가슴에 꽂혔는데 물을 마실 때 그 물의 기원에 대해서 생각하라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수많은 이 선현들과 독립운동가들의 어떤 희생으로 오늘의 우리가 있고 나라가 있다라는 말씀도 좀 가슴에 남았고요. 그다음에 작년의 광복절 그리고 지난 몇 년간의 우리의 이제 분열과 갈등을 생각하니까 지금 분열과 배제, 어둠의 에너지를 극복하고 이제는 포용과 통합과 연대의 에너지로 바꿔나가자라는 말도 굉장히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작년과 1년 사이에 정말 우리에게 많은 일이 있었고 또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라가 가고 있다는 것, 또 국민들의 에너지가 하나로 모아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 날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 연설을 경축사 들으면서 참 좋았던 게 멋을 부리지 않은 것. 그게 참 와닿더라고요. 김정욱 원장님은 어떤 부분 주목하셨습니까? 뭐 저는 오늘보다는 어제 얘기했던 독립운동하면 그 자손들이 줄줄이 가난할 수밖에 네. 없는데 그런 나라를 만들지 않겠다.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국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올해 이제 딱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가 광복된 지 80년이 됐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 군사력 5위, 경제 10위를 만든 국민들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 근데 갑자기 이 얘기 들으니까 DJ 선생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도랑에서 소가 좌우의 풀을 뜯어먹듯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반도국가가 가지고 있는 측면들이 어느 때는 대륙으로부터 해양으로부터 계속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만 반도국가의 힘이 강하게 되면 소위 대륙 쪽에서도 풀을 뜯어먹고 해양 쪽에서도 풀을 뜯어먹어서 더 부강한 국가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 경축사 내용을 보면 자 이제 좀 미래로 가자라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면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하면 그들을 보상할 수 있는 국가 그런 국가가 미래가 있는 국가다. 그것이 광복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다라는 얘기를 해서 좀 국민들한테 자 그래 좀 희망 있는 나라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하나의 좋은 선물을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오늘 아침 와닿은 말 박영식 앵커님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저는 이제 뭐 혐오와 대립을 극복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국민 통합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던 부분도 마찬가지고 앞서 이제 김종욱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친일파가 대우받는 나라가 아니라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들을 모욕하는 것을 두 번 다시는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민주권 정부에서는 이분들을 예우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 너무 감명 깊게 들었고요. 뭐 앞에서 말씀하시 않았던 부분을 좀 언급을 한다면. 일단 북한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 9.19 군사 합의는 존중돼야 되고 선제적으로 또 단계적으로 이제 복원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 남북 평화에 대한 강조점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일본과의 관계에도 이제 곧 많이 회복되어 가는 단계로 나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제 곧 이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일본과의 관계는 여전히 일본 역시 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자 경제적 동반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일본과의 신뢰, 협력을 더 깊이 할 것이라는 부분이 눈에 들어와서 오늘 안 그래도 그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일본인에 대한 호감 조사를 했는데요. 지난번에 비해서 훨씬 월등히 몇 년 전에 비해서 훨씬 월등히 호감도가 올라갔고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점점 더 접근법이 국민들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서 실용 외교의 한 축을 또 오늘 강조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렇죠. 일본과 우리가 화해하는 것은 우리가 일본을 품어주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고 뭐 파트너로 가야 된다. 그런 말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따가 그저 주둥이만 보여주면서 한번 비교를 해보기는 할 건데요. 오늘 광복절 주제가 함께 찾은 빛 대한민국을 비추다 였습니다. 참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있는 경축사였는데 문건일 변호사님이 꼽은 대목은 어느 부분입니까? 일단 앞서서 뭐 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대목보다는 그 듣고 좀 느낌적인 걸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뭐 작년 명태균 게이트부터 해서 뭐 최혜병 사건 뭐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국민들이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피로감이 굉장히 누적되어 왔고 또 마침 타이밍에 이제 윤석열 부부가 구속이 되고 그리고 뭐 광복절 특사 관련된 일도 있었고요. 이 시점에서 이제 광복절 축사를 듣다 보니까 이런 과거의 좀 일들이 좀 마무리가 되고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이 잘 살아가기 위한 희망적 메시지를 저런 식으로 제시를 하시는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제 국민임명식이 광화문 광장에서 치러지지요. 이재명 대통령을 우리 국민들이 임명하는 광복절 대축제가 펼쳐지는데요. 10,000명을 초청했지만 초청장을 받지 못한 국민도 거기에 참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밤에 또 거기에서 감격적인 순간 함께 하실 분들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제는 전야제가 있었는데 매우 뜻깊은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드론을 이용해서 우리 선열들 또 독립투사들 이렇게 모습을 이렇게 연출을 했는데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장면 한번 보실까요? 조선동포 여러분, 1945년 8월 14일 일본은 무조건으로 항복하였습니다. 다시 여러분께 반복합니다. 일본은 무조건으로 연합국에게 항복을 하였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네, 참 멋지죠. 드론을 이용해서 저렇게 인물을 형상화하는 거. 김유정 의원님, 어제 날씨도 더웠어요. 그러니까요. 요즘에 계속 비 왔잖아요. 걱정 많이 했거든요. 막 이렇게 무대 설치하고 막 준비를 하는데 어제 오전에도 비가 왔었거든요. 그런데 딱 저 전야제 시작할 때쯤 되니까 날이 개고 참 하늘이 돕는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오늘은 낮에까지는 비가 오는데 또 저녁에 대축제 하는데 괜찮대요. 일단 비 소식은 또 예. 없다고 하는데 그 참 대단. 하늘이 돕는 거죠. 예. 그 내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실패한 쿠데타는 거의 없는데 국민들이 막아냈다라고 하는 건 진짜 국민의 힘이기도 하고 하늘의 뜻이기도 하고 뭐 그걸
또 그걸 통해서 정권 교체가 된 다음에 그 대통령을 국민이 또 다시 임명하는 자리에 비가 안 와야겠죠. 좀 행사가 잘 돼야 될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제가 어제 저 장면을 못 봤는데 좀 아쉬운 대목은 있었어요. 광복 80주년이면 저는 저기 얼굴 중에 윤봉길 의사가 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윤봉길 의사의 홍구 공원 그 쾌거 이후에 장개석이 김구를 찾습니다. 야, 그거 어떻게 했냐? 윤봉길이 그걸 어떻게 했냐? 했더니 김구가 다 한 거다. 그랬더니 김구를 불러라. 그러면서부터 관계가 중국 정부랑 맺어지기 시작해서 우리 광복군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카이로 회담에 그 문구에 우리나라만 2번 대한민국이 독립된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역사에서 모든 분들이 이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도 하고 싸움도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쾌거를 이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윤봉길 의사의 흥구공원 공격인데 저는 이런 것을 좀 저런 모습을 좀 더 보여줬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우리 국력이 얼마나 더 높아졌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어떤 공연이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요. 지금 보면은 이제 앞에 홍범도 장군 그리고 안창호 선생, 안중근 의사 그리고 이제 권기옥, 남자현 이런 독립 유공자들이 소개가 됐는데 박영식 앵커님, 권기옥, 남자현 이런 분들은 우리가 익숙한 분은 아니네요. 그렇죠. 예. 저도 이제 아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앞서 우리 김종옥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익숙한 독립운동가 선생님들이야 우리가 역사에서도 배우고 합니다만은 어제 저 드론쇼에서 등장했던 방금 말씀 주신 권기옥 여사의 경우에는 뭐 비행모를 썼던 모습이 잠시 좀 지나쳐 갔을 겁니다. 근데 안경 쓰신 분이 바로 권기옥 여사이신데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비행사이고 독립운동가였고 3.1운동에 직접 참여를 하시기도 했다고 하고요. 상해로 망명해가지고 임시정부의 독립자금을 모금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이라고 하고 우리 여성 독립운동의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또 하고요. 남자현 여사 같은 경우에는 만주 지역에 이제 여성 교육기관 같은 것들을 설립을 해가지고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모집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하셨다고 하고 안타깝게도 일제 체포와 고문 끝에 유명을 달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남자현 열사는 사이토 마코토 조선 총독 암살을 시도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에 비견되기도 했고 1962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가 됐습니다. 국민주권님 진짜 간만에 광복절다운 행사를 봅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러셨고요. 부산이 대희님 우리도 80만 대 저거 합시다. 80만 대 드론으로 우리 배국계 앵커님이가 띄우고 하는 거예요. 예산이 어마어마하겠죠. 저거 하는데 얼마 드는지 아세요? 저 정도는 해야 정어리 TV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 우리 백드롭에 그냥 이렇게 띄우면 되죠. 아 그러네요. 네. 그거 한번 해보죠 뭐. 요 뒤에 이제 드론이 막 날아다니는 겁니까? 이렇게? 뭐 이제 영상으로 뭔가 어렵지 않아요? 네. 되죠. 드론 기술이 참 대단하죠, 문건일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저는 보면서 새로운 분들도 또 공부를 하게 되고 이렇게 봤는데 사실 그 드론을 이렇게 사용하면서 굉장히 좀 독립유공자들을 좀 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누구는 이제 드론을 북한을 도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써왔는데 그것과 참 좀 대비가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봤고요. 그리고 홍범도 장군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홍범도 장군과 관련해서 이제 과거에 뭐 육사 흉상이나 흉상 이전이나 뭐 이런 문제들이 조금 불거졌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조금 종결을 짓고 아까 뭐 얘기했듯이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한 뭐 빛 이런 느낌으로 좀 굉장히 좀 멋지게 봤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저 탁현민 씨가 연출을 한 거라고 그러죠? 네. 예, 탁현민 씨가 연출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참 대단해요. 저도 저쪽 분야로는 되게 천재적이라는 천재적인 것 생각이 같아요. 들고요. 그러니까 마음을 움직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연의 핵심은 어떤 기술적 현란함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획력인데 탁현민 씨 같은 경우 그런 기획력이 되게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좀 중요한 행사를 할 때는 자원봉사를 하나요? 이분이 돈을 받고 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무보수를 하신 분이 아무튼 뭐 여러 화제이긴 했습니다. 무보수. 박현빈 씨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무보수. 그리고 저기 싸이 씨도 노게런티 뭐 이런 얘기가 그랬다고 나왔었죠. 그러대요. 네. 싸이는 엄청 비싼데 진짜 노게런티로 나왔다 그러면 이러면 싸인데.
기허남 5204님, 정어리 때 모습하고 드론하고 비슷해요. 그러네요. 참 드론 기술로 저렇게 독립운동가들의 형상 만들어내는 것 참 볼만했는데요. 이제 AI가 발달하면서 참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요. 유튜브 AI 기억 복원소에서 또 활짝 웃는 유관순 열사를 복원을 했는데 이게 524만 뷰나 나왔다고 그러던데 그 영상도 한번, 이건 영상은 없나요? 아, 그렇군요. 유관순 열사. 그 환하게 없는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보니까요. 예, 지금 오른쪽으로 이렇게 복원을 한 거죠. 유관순 열사를. 우리 유관순 누나라고 그랬는데 김유정 의원님, 여학생들은 뭐라고 불렀어요? 유관순 그냥 열사라고 했던 거 같아요. 우리 땐 유관순 누나를 그죠? 언니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저희도 같이 누나라고 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같이 누나라고 다 초등학교 때 생각하니까 예. 국민학교 때 유관순 누나를 뭐 생각합니다 이런 거 있어요. 네. 그 누나가 가장 좀 친근해 보이니까 그렇죠. 예, 그럴 수 있고 그다음에 사진 보면 옛날에는 되게 그 좀 수동적인 모습의 사진이 많았잖아요. 유관순 열사 같은 경우인데 저렇게 보고 그 밝은 모습으로 복원해내니까 광복의 의미가 훨씬 더 긍정적으로 비치는 모습이 있어서 저런 모습으로 앞으로 계속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최성화님, 앵커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슈퍼챗까지 보내주셨는데 최성화님 사랑합니다. 남자친구 상식이님, 저희도 누나라고 불렀어요 그러셨는데 남자친구 상식이님 오늘 쉬시는 날인가 보네요. 생방 함께 해주셨는데 반갑습니다. 김박박디라라님 요즘에 슈퍼챗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김형석은 친일파로 오해받는 김환란, 김성수 등에 대한 명예회복 필요하다. 박지양은 2023년 한국인의 인식은 1940년대 영국인보다 못하다. 김낙년은 일제가사를 수탈한 게 아니라 수입한 거다. 김태효는 중요한 거 일본의 마음이다. 이런 자식들 글을 쭉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김영석은 이따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박박디라라님 감사하고요. 오뚜기 가수 정규리 TV님도 저는 대한민국 주권자 한 명으로서 이재명님을 대통령으로 임명합니다. 슈퍼챗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오늘 기념사 참 들을만 했는데 그 가운데 한 부분 저희가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굴곡진 역사는 빛의 혁명에 이르는 지난한 과정이었습니다. 빼앗긴 빛을 되찾고 그 빛을 지키기 위한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3.1 혁명의 위대한 정신이 임시정부로 이어졌고 한반도 삼천리 방방곡곡을 넘어 온 세계에서 독립투쟁의 불길로 번지며 마침내 우리는 다시 빛을 되찾았습니다. 분단과 전쟁의 캄캄한 절망 속에서도 우리 국민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고 독재의 엄혹한 추위 속에서도 소중한 빛을 지켜내 왔습니다.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60 민주항쟁으로 민주화의 빛을 환하게 밝혔고 세계사에 없는 두 번의 무혈 평화혁명으로 이 땅이 국민 주권이 살아있는 민주공화국임을 만천하에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이어진 빛의 혁명은 일찍이 타고르가 노래한 동방의 등불이 오색 찬란한 응원봉 불빛으로 빛나는 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 어둠이 있기에 빛의 소중함을 알았고 빛이 있기에 어둠에 맞설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광복으로 찾은 빛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도록 독재와 내란으로부터 지켜낸 빛이 다시는 꺼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냅시다. 그것이야말로 빛의 혁명의 진정한 완성이며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에 화답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예.
저런 게 바로 경축사 아닙니까? 역사가 있어야죠. 그런데 작년뿐만 아니라 그 전해에도 도대체 윤석열이 했던 경축사는 우리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기는 합니다만 도대체 역사의식이라고 하는 게 저렇게 없어도 없을까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할 것 없이 똑같은 얘기만 했거든요. 반국가 세력 얘기하고 이념 얘기하고 이권 카르텔 얘기하고 해서 도대체 이게 날짜만 바꾸면 어떤 그 대통령의 기념사에 갖다 넣어도 똑같다 내용이. 그러면서 우리가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던 기억이 나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들이 계속 많아지네요. 예. 이재명 대통령의 경축사 일부를 들어봤는데요. 작년에 윤석열이가 경축사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우리를 정말 분노하게 했던 것은 일본을 파트너라고 하면서 뭐 저런 것도 얘기했지만 광복절 경축사에서 해야 될 얘기는 하지 않고 무슨 반국가 세력이고 어쩌고 이렇게 막 씹으렸었거든요. 그 부분 한번 들어보시죠. 자유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허위 선동과 사위비 논리에 휘둘려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이른바 가짜 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입니다. 국민을 현혹하여 자유사회의 가치와 질서를 부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고 진짜 목표를 밝히면 거짓 선동이 먹혀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데만 집착할 따름입니다. 이들이 바로 우리의 앞날을 가로막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입니다. 저게 광복절날 할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저건 100% 그러니까 반공과 친일의 논리로 작동을 했고 윤석열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친일, 그 다음에 반공 이 두 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국민들을 혐오하고 배제하고 갈라놓는 정치를 했던 것이고요. 그런 걸 통해서 자기가 얻으려고 했던 것들은 자기의 독재와 거기에 따른 이익들을 얻으려고 했던 측면이 되게 강한데요. 그러니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역사를 잘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 국민이 일제와 맞서 싸운 게요. 1894년도부터입니다. 소위 1894년도 일제의 침탈에 맞서서 우리 농민군들이 우금치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고요. 그때부터 1945년까지 싸웠던 역사입니다. 근데 그들의 그런 말도 안 되는 행각을 가지고 그것을 옹호하고 그들과 파트너로 무엇인가 앞으로 나아가겠다? 과거에 대한 반성이 없는 어떤 그런 정부 그런 인물들과 같이 미래를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식민지 근대화론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일제가 우리를 식민지화 시켜서 근대화가 됐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개떡 같은 논리들을 제공한 건데 그런 논리들을 계속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서 나온 뭐 낙성대 연구소나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주요한 자리에 앉혀서 나라를 완전히 친일의 나라로 만들어버린 게 윤석열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역사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석, 그 해석에 근거해서 제대로 된 역사를 세우는 게 우리가 미래로 갈 수 있는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영식 앵커님 어떻게 보면 저자는 저 때부터 내란 준비한 거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2024년 광복절 경축사를 보셨습니다마는 그 전년도 광복 경축사를 보시더라도 대결적 단어들이 완전히 지배를 하고 있는 경축사였고요. 참 아이러니합니다마는 내란을 계획했고 비상개혁, 위헌 위법적인 비상개혁을 준비했던 윤석열이지만 경축사, 3.1절 기념사 이런 데를 보면 가장 많이 들어간 단어를 검색해보면 자유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지는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다만 공격적인 표현과 혐오와 갈라치기 정서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윤석열의 경축사를 보자면 그 시절, 그 시기에도 아주 오랜 기간 내란을 준비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아까 이제 지적해 주신 대로 저것이 과연 광복절 경축사인지는 저는 아무리 뜯어봐도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이고 저런 자가 3년 반 동안 국가를 운영했다라는 게
인정할 수 없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실이기도, 역사적 사실인 것 같아서 참 비교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뭔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를 비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 차원에서 참 대조가 되고 비교가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 문건일 변호사님, 윤석열 내란 준비 과정을 보면 이게 작년 8.15 이전부터 여러 가지로 음모를 꾸몄던 게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둘씩 다 밝혀지고 있는 단계이고요. 지금 뭐 내용을 보면 일단은 본인이 그 내용에 있어서 뭐 반국가 세력, 뭐 선동, 날조 뭐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지금 하는 행위 자체가 뭐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다든지 외환과 관련해 가지고 뭐 과거부터 여러 가지 밝혀진 사실들을 보자면 도대체 반국가 세력 그리고 선동과 날조를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조금 의문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정말 그런 일을 더 겪을 뻔했는데 참 다행이다. 올해 광복절을 맞는 기쁨이 특히 더 큰 것은 이런 자를 정리를 딱 하고 맞는 것.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 들지요. 앞부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아직도 정리가 안 된 놈들이 많지요. 독립기념관장으로 있는 김형석이 이자는 왜 아직도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거죠, 김정은 원장님? 일단 임기가 있으니까. 아니 임기를 떠나서 지가 어떻게 했는데 아직도 본인이 스스로 그만두는 게 맞는 건데. 나쁜 자식 아닙니까? 이 자들은 확신범들이죠. 제가 볼 때 거의 친일 종족주의자들인 거죠.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일본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역사를 왜곡시키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제국주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요. 이런 자들이 윤석열 주변에 다 배치가 돼서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특히 그 김태효 같은 인간이 그런 인간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일본을 위해서 한국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자기의 어떤 학문적 가장 중요한 목표였기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안보실에 들어가서 그런 많은 일들을 행한 것이고 그 행한 것 자체가 3년 동안 우리 외교를 완전히 망가뜨리게 된 상황이고요. 또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뭐 여기 독립기념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에 가서 역사를 왜곡시키고 그 왜곡된 역사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그래서 강요하는 일들이 벌어졌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엄벌을 쳐야 되는데 현행법상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직권남용 이런 게 문제가 있어서 좀 국회에서 좀 이런 것들을 엄벌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서 그런 법적 근거 위에서 이런 사람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다 예를 들면 갈아치울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또 이것도 고소고발해가지고 맨날 직권남용이니 뭐니 해가지고 걸어버린 일이 발생해서 저는 빨리 이런 조치를 통해서 국민들이 좀 화나는 것을 중단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자는 1945년 8월 15일이 광복절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독립기념관장으로 있으면서 독립기념관에서 광복절 경축식도 안 했던 자입니다. 독립기념관 생기고 처음 있는 일이에요. 독립기념관이 어떤 것입니까? 이자가 했던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대한민국이 광복이 언제 되냐면 1945년 8월 15일 광복되어졌다. 그게 광복절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그 역사를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1948년 8월 15일 날 정부를 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또 대한민국이 시작이 되신 겁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장교를 기른 그 육사에 꼭 이분이 가운데 와서 앉아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서 안 되라라고 하는 사고를 가집니다. 대한민국을 세운 이승만 대통령, 대한민국을 지킨 백선엽 장군,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이룬 박정희 대통령.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은 이 네 사람을 매도를 합니다. 지난 정권은 아주 지긋지긋하게 이 애국가를 바꾸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임을 위한 행진곡, 인민해방가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애국가로 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문건일 변호사님, 저자를 정리를 할 수 없나요, 법적으로? 일단은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요. 대통령이 사실 해임을 하면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다만 그 국정 초기 단계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선 과제들이 더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들이 한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재조명되면서 문제가 있다라는 국민적인 인식이 공감이 조금 커진다라고 하면 시의적절하게 아마 대통령이 해임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실까라고 일단 생각하고요.
기타 뭐 다른 법적인 수단들은 사실 뭐 지금으로선 없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해임을 결단을 언젠가는 대통령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 갬블님, 순국선열들이 통곡하신다. 김박박디라라님, 역겨워서 못 보겠다. 내일은 벼락부자님, 갑자기 욕 나오려고 그래요. 적어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나라가 바로 서가고 있는데 거기에 본인이 스스로 나는 안 맞아. 그리고 가서 개인 뭐를 지랄을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이 독립에 대한 관점, 우리 광복에 대한 기조 이런 것들이 하나 맞지 않는 기념관장이 독립기념관장이라고 한다라면 뭐 양심이 있으면 저는 직을 던지고 내려오는 것이 뭐 당연한 조치라고 보는데 이 자들은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던 그 자들은 공직자들은 일단 양심과 염치라는 게 일단 없기 때문에 뭐 이진숙도 그렇고 현재 김영석도 그렇고 알박기를 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발목을 잡아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또 화제와 논란이 돼서 나중에 차후에 강연을 하든 유튜브를 하든 내 인지도를 올려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서 보여드린 대로 8월 15일이 광복절이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는 사람이고 48년 이전에는 우리 국민이 없고 일본 국민만 있었다라고 강연을 하면서 2023년 즈음에 떠들어댔던 영상이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독립기념관장으로서 지금 국민의 세금을 국민의 공복으로서 받아먹고 있는지 일단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과거에는 이뿐만 아니라 제주 4.3 사건을 뭐 폭동으로 규정을 한다라든지 이런 발언들을 서슴지 않아왔던 인물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 여론이 김영석을 끝까지 주시하고 지켜볼 것이다. 뭐 법적으로 지금 방법이 없다라는 말씀을 앞에서 변호사님이 주시긴 하셨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이 계속해서 김영석을 주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그래도 다행히 서울구치소장 이자는 교체를 했더라고요. 예, 그건 뭐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번의 체포영장이 불발되는 동안 우리가 얼마나 분통을 터뜨렸습니까? 그래서 잘 된 조치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법 앞에 평등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수갑 채우고 뭐 이렇게 전자발찌 채우고 병원으로 하고 가고 이런 것들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김영석 관장에 대해서는요, 지금 아까 8월 15일 광복절 아니다, 뭐 이 얘기를 했던 게 2023년 12월인데 임명은 작년에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런 발언들에 대해서 다 동의한다는 거예요. 윤석열 정권 동의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매우 위헌적 발언 아닙니까? 45년 8월 15일이 정부 수립일이라고 주장하는 저런 자가 독립기념관장을 한다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3.1 독립운동의 정신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고 헌법에 나와 있는데 그걸 부정하는 발언들을 하는 사람을 독립기념관장으로 뒀다는 것. 매우 심각한 문제라서 저는 위헌적인 이런 인물에 대해서는 해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지금 전당대회 얼마 안 놔두고 있는 이 국민의힘에서도 우리 일제시대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얘기했던 김문수 후보가 가장 유력한 지금 당대표 후보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여전히 이 그 헌법을 부정하는 이런 자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청산의 대상들이 아직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서울구치소장, 안양구치소장, 안양교도소장으로 갔지요. 네. 근데 아까 백구님께서 서울구치소장 안양으로 갔다고라. 여보시오, 조사받고 깜빵으로 사법 처리해야 할 거 아니요. 그러셨는데 이번에 이제 바로 저자는 옮겼어야 그만두게 했어야 되는데 아마 뭐 이것저것 좀 조사를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강의구 그 부속실장이 면회를 가는데 휴대폰까지 반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윤석열이 휴대폰 보고 그러면은 단순히 그 안양으로 이렇게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의법 조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근일 변호사님? 예, 일단은 휴대전화 반입이나 이런 부분들을 용인을 했다라고 하면 뭐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뭐 특혜 논란이 이거저거 많지 않습니까? 뭐 조사실을 변호인 접견실로 사용하게 했다든지 이런 특혜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사실 관련된 뭐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라고 보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뭐 법령 준수 의무 위반이라든지 이런 걸로 사실 징계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안양 교도소장으로 가긴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서 분명하게 뭐 징계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꼭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단독 변호인 접견실 사용을 중단합니다. 그렇게 글을 올렸는데 접견실도 이 서울구치소장 이자가 일반 접견실도 아니고 뭐 특별히 윤석열만 이렇게 해주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과 이제 경찰 쪽에서 공무상 피의자를 조사할 때 쓰는 공무 공간을 내줬다라는 것이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고,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보통 이루어지는 게 이제 일반 접견, 변호사 접견, 장소 변경 접견 이렇게 보통 분류를 하는데, 저 접견의 경우에는 어떤 피의자도 누려본 적이 없는 특권과 특혜를 안겨준 게 확실하고요. 뭐 약간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법무부의 정성호 장관이 이제 임명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사실관계나 근거들, 즉 이 김현우 전 서울구치소장을 뭐 징계를 하거나 실제 전보를 할 수 있는, 징계성 전보를 할 수 있는 근거들을 찾기 위해서 이런 어떤 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들을 확인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1차 구속기간이 1월 16일부터 3월 6일까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구속이 취소된 시점까지 우리가 그 1차 구속기간을 넓게 봐야 되는데, 1월에는, 2월 초에 김현우가 임명이 되기 때문에 전보가 돼가지고 승진 형태로 서울구치소장으로 발령이 되기 때문에 1월에 구치소장이 다른 분이 있었고 2월부터 해서 어제까지, 최근까지 이제 김현우 씨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두 사람에 대한 일단 직무감찰은 반드시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2025년 1월 16일과 3월 6일 사이에 총 292명이 다녀갔고요. 접견 횟수가 151회입니다. 근데 292명 중에 강의구는 1명뿐이고, 그 강의구가 휴대전화를 윤석열에게 건네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게 했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강의구만 그렇게 했겠느냐. 정진석이라든지 윤상현이라든지 김기현이라든지 여러 정치인들이나 다른 분들이 다 접견을 하러 들어갔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휴대전화를 넘겨주고 누구와 윤석열을 통화하게끔 만들었는지, 혹시 이 기간에 구속 취소 인용이 떨어지게끔 혹은 심우정이 즉시 항고를 포기하게끔 윤석열이 구치소에서 압박을 넣는 수단을 이런 강의구 같은 자가 제공을 했는지를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전수조사를 해서요, 이 내란을 실제 연장하게끔 만든, 윤석열의 구속 취소를 도와주게끔 했던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 피의자로 분류해서 법적 처벌을 받게끔 해야 된다. 저는 이 대목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윤석열, 김건희 구속돼 있지만 국민들이 이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게 저는 바로 그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이자를 탈옥시켜준 데 기여를 했던 자들, 이런 자들 다 정리하고 그렇게 해야 이거 제대로 가는구나, 그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은 전혀 종식되지 않고 지금도 그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김현우 서울구치소장 지금 안양구치소장으로 갔습니다만, 이 사람이 언제부터 문제였었냐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관련해서도 수원 구치소장으로 있을 때 접견도 거부하고 국회 자료 제출도 거부한 일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2월 4일 날 취임했기 때문에 내란 이후에 내란 세력들이 알박기 인사라고 얘기했던 건데, 그 알박기 인사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근데 이 알박기 인사가 한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를 보니까 구속기간 중에 접견 시간이 총 395시간. 접견 인원이 328명이에요. 그러면 이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을 만나서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의 죄와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는 공간들을 이 서울구치소장이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 이게 서울구치소에서만 벌어졌겠는가. 말씀하신 그 통화를 통해서 다양한 공간에서 자기가 박아놨던 인물들이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진행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 우리 특검 같은 경우 별건 수사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별건 수사를 통해서 정확히 밝혀내고, 내란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란 이후에도 내란의 우두머리와 내란의 주요 종사자들에게 도움을 준 자들에 대해서 저 끝까지 추적을 해야죠. 그래서 발본색원 해야죠. 그러니까 오히려 내란을 막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을 줘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공권력의 힘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앞으로 이런 내란이 다시 발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자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어떤 죄상이 있는지 낱낱이 밝히고
그 죄를 묻는 것까지가 제가 볼 때 내란의 종식이다. 아직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거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문건일 변호사님, 네. 대체로 이렇게 변호인들이 접견을 하러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합니까? 일단 변호인 접견 시설이 따로 있고요. 예. 보통 이렇게 유리 칸막이로 돼 있어가지고 따닥따닥 다 붙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접견 시간 자체도 보통 30분으로 제한을 하거든요. 30분에서 뭐 길게는 1시간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너무 오래 걸린다라고 하면 사실 제재가 들어옵니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지체되면 안 됩니다라고 접견실을 비워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뭐 얼마나 사실 뭐 이제 구속되어 있으신 분들의 가족분들 같은 경우에 접견을 하실 때 접견 시간이 10분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까지 본다면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좀 심하게 들고요. 사실 말도 안 되는 특혜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부분이 다 사실관계가 조금 명확하게 밝혀져가지고 꼭 그 내란 이후에도 그 옹호한 세력들에 대해서 분명한 처벌이나 이런 것들이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 접견을 이렇게 하면 네. 그 접견실이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윤석열은 어디에서 해줬다는 얘기입니까? 그 일반적으로 그 변호인 접견실이라는 공간이 따로 있고요. 예. 변호인 접견실이 이제 유리 칸막이로 돼 있어가지고 수십 개의 의자들이 이제 붙어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근데 윤석열이 실제로 변호인 접견을 한 곳이 경찰이나 검찰이 이제 수사를 위해서 조사실이라는 곳이거든요. 그곳은 사실 조사를 해야 되니까 방음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에어컨 있는 시설도 있고요. 그리고 마주보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얘기를 오랫동안 좀 쾌적하게 상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해주고 구치소장이 결정을 할 수는 있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안 되죠. 이제 형집행법에 따르면 사실 그 모든 절차들이 규정이 되어 있고 그거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면 분명히 그거는 행정법상으로 이제 징계 사유가 되는 거고요. 지금 뭐 징계를 할지 안 할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런 밝혀진 사실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뭐 파면이나 해임이나 뭐 이런 것들까지 사실 가능한 범위로 보이거든요. 문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것은 분명한 특혜가 맞는 거죠? 이건 어마어마한 특혜입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변호인 접견할 때 네. 변호인들도 핸드폰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핸드폰 못 가지고 들어가죠. 그렇죠. 네. 왜냐면은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저도 이제 의원들이 이를테면 이렇게 면회를 가잖아요. 구치소에 있는 누구한테 면회를 가면 의원들 갔을 경우에는 이제 특별 면회, 장소 변경 면회라고 예. 하거든요. 접견 이렇게 하는데 그 이제 조금 방 같은 데서 좀 자유롭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면회가 가능하죠. 그런데 저도 이제 면회 여러 차례 갔습니다만 핸드폰 다 제출하고 가요. 예. 아무것도 들고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변호인들은 어떤가 궁금한데 변호인도 심지어 안 되는데 내란 수계를 면회를 가면서 도대체 일 부속실장이 뭐길래 핸드폰을 그렇게 허용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안에서 특별히 혜택을 주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애초에 딱 갈 때 내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핸드폰을 자유롭게 들고 들어가서 통화할 수 있고 다 하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김건희랑도 통화하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접견실은 녹화합니까? CCTV가? 접견실은 CCTV, 변호인 접견실은 CCTV가 있고요. 예. 그리고 조사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녹화를 하냐 마냐는 사실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상시 녹화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 강의원 만났을 때 휴대전화 가지고 들어갔던 것 그런 것은 녹화가 다 돼 있지 않겠습니까? 녹화가 물론 돼 있을 거고요. 이게 형집행법에 따르더라도 사실 이 부분이 뭐 허가받지 않은 이제 전자통신기기를 반입을 했을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해놓고 있거든요. 다만 이 규정을 보면 여기에 이제 소장의 허가 없이라는 이제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과연 허가가 있었던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져야 되고 이 허가라는 것도 묵시적으로 뭐 동의를 했느냐 아니면 명시적으로 뭐 요청을 했을 때 받아들였느냐 이런 부분이 더 명확히 밝혀지면 어느 선까지 뭐 처벌할 수 있을지가 좀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안양교도소는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안양교도소도 꽤 크죠. 급수 같은 게 이렇게 구치소나 교도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서울구치소가 일단 제일 큽니까? 서울구치소가 큰 편이죠. 큰 편입니다. 되게 이제 수원구치소장 하다가 서울구치소장으로 영전하고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지금 김현우도 수원구치소장 했었죠. 네. 수원교도소인가 뭐 구치소장. 그리고 이번에도 수원에서 이제 서울로 오는 것 같고. 맞습니다. 이제는 이제 안양으로 보내고. 근데 왜 안양으로 보내요? 더 뭐 저기 뭐 저쪽으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뭐
어디로 보내냐 이런 문제보다는 징계를 받으면 분명히 그 지위상의 신분상에 좀 달라지는 것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게 징계인지 아닌지 그냥 뭐 인사발령식으로 해버렸는데 직위 해제를 시킨다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특별감찰이 조금 필요하긴 합니다. 사실 이게 명확하게 지금 뭐 허가를 소장이 해줬느냐 안 해줬느냐 그리고 특혜를 어떤 식으로 줬느냐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하게 밝혀진다라고 하면 징계 절차에 착수하는 건 뭐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 좀 더 세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제가 오늘 박은정 의원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박은정 의원이 조국 전 대표를 면회하러 갔을 때 장소 변경을 안 해주더래요. 해달라고 했더니 그래서 읍소를 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 다 놔두고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는 정도니까 적어도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건 자체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을 어길 수 없다는 근거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서울구치소장 안양으로 간 이 구치소장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왜 체포영장 집행을 그따위로 했냐 물어봤더니 전직 대통령 예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자기가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이 사실을 알았다면 그러니까 강희구 같은 자가 가서 전화를 줬다라고 얘기하는 건 증거를 인멸할 수 있거나 이런 과정들이 충분히 가능한 건데 이걸 법무부 장관도 알았다면 이 소장은 인지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인지해놓고 전직 대통령 예우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 교도소장도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 소위 내란 우두머리의 행위를 갖다가 방조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규정상은 직무감찰을 해서 그 결과가 나와야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야, 안양은 너무 좋은 데 간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소지가 매우 중하게 지금 발견되고 있는 것이고 그 범죄 행위가 일반 잡범도 아니고 내란 우두머리 범죄로 구속되어 있는 자에게 전화를 줘서 통화를 할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본인이 인지해놓고 체포영장이 법원으로부터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우 차원에서 집행을 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자를 안양구치소장으로 보내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장관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건? 할 수 있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 아니면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좀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럴 때는. 그럼요. 저는 서울구치소장 이자가 그것만 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자기가 서울구치소장으로 있으니까 어디가 CCTV 안 보이고 뭐 이런 거 다 알지 않겠어요? 그럼요. 술은 안 갖다 바쳤을까 싶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실제로 변호인 접견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뭐 오전 11시부터 해가지고 오후 5시까지 뭐 5시간 동안 뭐 공무를 받던 그런 공간을 내어준다고 한다면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럼 그 안에서 아무것도 안 먹고 변호인과 5시간 동안 떠들고 앉았다라고 상상하는 사람은 없을 거고 그것도 하루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차례를 통해서 식사 시간을 뛰어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변호인들 접견할 때 혹은 외부에서 정치인들이 또 접견을 할 때 혹은 대통령실에서 같이 근무했던 뭐 부속실장이나 비서실장들이 실제 접견을 할 때 그때 혹시 뭐 사입을 하면 안 되는 그런 물건들이 들어갔는지 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2023년부터 2025년 2월 초까지는 김문태 서울구치소장이라는 사람이 2월 초까지 있었고요. 2월 3일에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이 왔고 지금 언론 보도상으로 확인된 건 2월에 강의구 부속실장이 휴대폰을 넘겨주는 것 건네서 윤석열에게 줬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된 거니까 또 다른 휴대전화를 건네가지고 어떤 모의를 하게끔 윤석열에게 수단을 제공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변호인들 접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탄핵 심판이 벌어지고 있었던 과정이었기 때문에 법률적인 대응을 외부에서 뭐 대법 뭐 예를 들면 헌법재판관을 설득해 보려고 누군가에게 전화 통화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자기 형사적인 부분들까지도 한번 뭐 김주현 민정수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통화를 해본다라든지 여러 갈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 대목은 이게 단 한 건의 기사가 나왔지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지금 들여다볼 문제가 너무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서요. 문건일 변호사님, 소장이 면담 좀 합시다. 소장실로 모시고 와 이렇게 할 수 있죠? 뭐 그렇게 많이 하죠. 뭐 소장이 그 안에서는 대장이니까 거의 왕입니다. 안에서는. 왕이죠. 네. 그러면은 야, 3617 내 방으로 좀 데리고 와. 말로는 뭐 마치 하는 것처럼 딱 오자마자 벌떡 일어나고 이쪽으로 앉으시죠. 뭐 불편한 점은 없으십니까? 얼마나 술이 고프셨습니까? 제가 그럴 줄 알고 뭐 이렇게 하고도 남을 놈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사실 그렇게 받아 먹었다라고 하면 사실 그 금지물품에 대해서 수혜를 얻은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본인도 사실 이제 그거 하나 더해서 뭐 큰 영향이 얼마나 있겠냐마는
일단은 그런 부분들도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형집행법 위반이 다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분들이 이제 수감이 됐을 때 묵고 있는 그 방을 보면 일반적으로 그 수용자들이 묵고 있는 방이 굉장히 좁습니다. 예전에 헌재 판례에서도 뭐 적어도 1인당 0.78평 뭐 이 정도는 확보를 해줘라 라고 해서 뭐 판결이 나왔을 정도로 일단은 일반 수용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과밀화되어 있는 좀 문제가 있는데 뭐 4398인가요? 4398 그리고 3617 이런 분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보통 뭐 2평 이렇게 이상 되는 그런 방에 묵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도 사실 특혜로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거미줄 최종환님은 경험이 있으시니까 소장실에서 치킨, 담배 막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영화에서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영화 현실은 영화보다 더 하니까요. 근데 이 구치소장이 민주당에서 그 TF에서 갔을 때도 사실 뭐 인권 침해다, 무슨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쪽에서 계속 그러니까 CCTV나 바디캠 좀 다 보자. 국회에서라도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다 거부했고 두 번째는 30년 교도 행정하는 동안에 이렇게 뭐 피의자를 물리적으로 막 이렇게 한 거 본 적이 없다 본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뒤집어 생각하면 구속된 피의자가 속옷바람으로 이렇게 난동 피우는 적도 역사적으로 처음일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본 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전례를 이제 만들어가야 되는 시점에 저희가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내란 수괴를 계속해서 옹호하는 듯한 발언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하는 얘기를 정합해 65세 노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건강이 매우 나빠서 내란 재판에도 못 나가고 특검의 수사에도 못 나가는 65세 노인을 10명의 교도관이 덤벼들었는데도 물리치지 못한 지금 그런 케이스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런데도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을 아무런 조치 없이 저는 그 핸드폰이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보다 더한 일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고요. 부소실장이 그랬을 텐데 다른 사람들은 어땠을까? 상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해서 일단은 감찰을 하고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마땅한 것 같은데 그냥 인사이동만 시킨 게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정신 제대로 박힌 구치소장이 왔을 거고 그 아무렇게나 못할 것 같은데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지금 눈이 아프다, 실명 위험이다 어쩌다면서 이제 계속 병원에 가면서 이렇게 흘리는데 실명 위험 이런 게 이제 석방 요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지금 석방을 위해서 차근차근 태클을 쌓는다라고 보이긴 해요. 일단 실제로 아픈지 안 아픈지는 당사자만 알겠습니다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아프다는 사유를 이렇게 쌓아가서 석방 요청을 하겠구나 이런 부분들로 일단 보이거든요. 다만 지금 혐의 자체가 내란에 외환에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고요. 더군다나 본인이 지금 속옷만 입고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들로 봤을 때 본인이 아프다고 해가지고 이런 테크들을 쌓아 나간다라고 할지라도 석방 가능성 거의 0에 수렴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제 보니까 휠체어 타고 돌아다니고 그러던데 그 영상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사진겠죠? 이자들은 휠체어가 완전히 지난번에도 김건희 이사 보여주세요. 병원에서 찍은 화면인데 정말 저런 거 보고 있으면 박영식 앵커님 좀 그래요. 많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눈이 아프다라고 했는데 휠체어는 왜 타는지 일단 의문이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 주셨지만 못 걷는 사람이 과연 10명의 특수 기동대라고 하죠. 그 교도관 내에 있는 기동대 10명이 붙잡아서 의자째 들어 올렸을 때 그거를 버티려고 했거나 어떤 자신의 무게나 중력 내지는 어떤 완력을 이용해 가지고 버틸 수 있는 힘이 과연 있는 사람일까? 근데 저 휠체어를 탄다라는 거는 그럴 힘이 없다라는 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로 좀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고, 뭐 뒤에서 이제 밀어주는 게 아마도 이제 그 같이 병원으로 외부에 나간 교도관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이제 저런 것들도 다 이제 특혜의 일환이기 때문에 걸을 수 있다면 걷게 만드는 것이 맞고, 저런 모습들도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진짜 실명 위기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병원으로부터 그런 진단을 받아내기 위한 작업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존에 있었던 서울구치소의 의료과장이라든지 시설에 있는 그 의사분들은 뭐 조사받기 어렵지가 않다라는 입장을 이미 밝힌 적이 있어서, 저것도 결국에는 김건희를 따라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제 생각에도 완전 좀 부창부수 부부가 닮는다고. 김건희 맨 처음에 무슨 우울증인가 증세 때문에 병원 걸어서 들어갔잖아요. 걸어서 들어가 나올 때는 또 휠체어를 타고 나와요. 그래서 와 진짜 많이 아픈가? 이 김건희 이쪽을 옹호했던 몇몇 사람들. 근데 집에 가서 떡하니 일어나서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이면서 야 뭐 하는 짓이야 그랬는데, 지금 이 윤석열은 또 이 눈 실명뿐만 아니라 또 무슨 얘기가 나면 또 뇌졸중 얘기가 나와요. 기사로. 실명 위기도 있지만 뇌졸중 위기도 있다. 이제 그러니까 휠체어에 앉아 있으면서 야, 이 병은 되게 중한 병이야. 실명뿐만 아니라 뇌졸중 같은 경우 잘못해서 사망으로 갈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걸 누가 써주느냐? 언론도 다 써줘요. 똑같이 사실기사만 써주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빌드업하고 있는 거다.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가 불쌍해 보인다. 그리고 정치적 탄압을 받는다. 나는 그래서 일종의 정치범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몰고 가려고 하는 빌드업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국민이 바보입니까? 그렇게 한다고 거기에 넘어가게? 건강이 안 좋아서 어쨌거나 대통령직을 수행하긴 참 어려웠겠네요. 그렇게 뇌졸중 여기까지 나왔다면 뭐 어렵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저런 자들이 이제 또 탁 저기 되면 다시 언제 그러냐는 듯이 활개치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 그룹 총수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 들어갔다가 갑자기 경찰서나 검찰이 부르면은 온갖 머리 헝클어지게 하고 막 옷도 이상하게 입고 최초하게 앉아가지고 되게 불쌍한 척 하는데, 하여튼 나쁜 것만 골라서 배워요, 보면. 2부에서는 김건희, 윤석열 어떤 식으로 지금 앞으로 대응할지, 또 대응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살펴보고, 광복절을 맞아서 조국 대표 사면으로 풀려났지요. 그런 것과 관련된 것도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복절이라서 맛있게들 드셨는데, 윤석열, 김건희도 오늘 특식을 먹는다네요. 오늘 그 재소자들 또 광복절 특식이 나오겠죠. 그러면 윤석열이 있는 서울구치소는 뭐가 나오냐? 까르보 불닭? 까르보 불닭 볶음면? 그런 게 있나요? 예. 불닭이 오리지널이 까만 봉지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굉장히 매운 거고, 그다음에 조금 이제 맛을 희석시킨 이렇게 치즈가 좀 들어가고 이런 느낌의. 그래서 이제 그게 까르보 불닭이에요. 남부구치소는 팥빙수? 아이스크림, 팥빙수 아이스크림을 아마 주나 봅니다. 그래요? 예, 설레임이라는 그 아이스크림인데. 설레 같다. 아마 저 불닭 볶음면 먹을 때는 설레임이 필요하긴 할 거예요. 매우니까. 그래. 근데 저는 윤석열 저기에다가는 불닭 볶음면에다가 청양 왕창 넣어가지고 엄청 맵게 만들어서 잘 먹어라. 줬으면 좋겠어요. 먹어. 근데 뭐 지금 김건희 밥을 안 먹고 있다고 뭐 그러던데. 그렇게 알려졌는데, 네. 변호인들은 안 먹는 게 아니고 못 먹고 있다. 잘 못 먹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나 뭐. 근데 참 저자들은요, 그 언론이 그런 걸 또 받아서 써주는 것도 참 그러던데, 우리 남편을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 참말 토 나오려고 그래가지고. 볼 수 있어요. 네? 공범이니까 그 재판할 때 같이 서서 볼 수 있어요. 안 보려고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기다리면 돼요. 나도 보기 싫어 이제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거 이 기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김건희가 한 말을 변호인이 기자들에게 알려준 거란 말이에요. 전달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까지나 의도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고요. 이건 뭐 동정론이라기보다는 이 안에 담겨 있는 내용 중에는 어쨌든 수사 과정과 조사 과정에서 김건희는 계속해서 본인이 몰랐다고 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만은, 특히 이제 앞으로 내란 특검 조사가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자기가 내란과의 그 선긋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자신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힘없는 그냥 아내일 뿐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재차 동정론을 유발하기 위한 이런 목적의 메시지 전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벌써 시작이 됐어요. 김건희가 그 공천 문제 개입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본인가 진술한 게 뭐냐?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라 남편이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 나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 나는 그냥 예를 들면 일개 아무런
그런 권한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 모든 일은 누가 했어? 윤석열이 시켜서 했어. 전 이렇게 가려고 하는 좀 빌드업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김건희는 윤석열을 버리는 과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하마님도 건희가 변호사한테 우리가 다시 같이 살 수 있을까요는 성렬이와 이혼을 암시하는 것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이제 헤어진다는 건가? 그렇게 얼른 들었거든요. 그런데 뭐 나중에 해석하는 것은 뭐 순애보 어쩌고 막 들으면 가슴이 찢어지고 뭐 또 이런 이야기를 입찢어지는 소리 합디다. 제가 볼 때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지 않은데요. 그 남편을 바보라고 얘기하고 뭐 맨날 면박 주고 이랬는데 무슨 아니 그리고 뭘 그렇게 한다면은 윤석열이 그 들어가 있을 때 면회 한 번도 안 갔지 않습니까? 뭘 그걸로 놓고 말을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전화 통화했나 봐요. 부속실장이 들고 간 걸로. 그렇겠죠. 전화 통화도 뭐 보고 싶어 이런 게 아니고 야 그거 어디다 숨겨놓는 거 잘 뭐 이렇게 했겠지 뭐. 그 시계랑 거기 여기저기 숨겨놨거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런데 명태균 씨의 얘기에 따르면 인사권도 공천권도 반반이라고 나누기로 했대잖아요. 그 반띵 정권 아닙니까? 그런데 왜 본인이 권한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 시계 사주는 사람한테도 홍보 한번 맡아볼 텨? 이렇게 얘기했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는 아니라고 손살에 쳤다는데 그런 식으로 그냥 탐욕의 화신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치품하고 이 공직을 바꿔먹는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제 어게인 그 2021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김건희가 흔히 얘기하는 I believe 그 개사과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이 그냥 돋보이고 싶어가지고 뭐 학력 위조를 한 거다. 이런 얘기 정도만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신은 그 물러나서 일선에서 물러나서 내조만 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국민을 속여먹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조강지처 코스프레 같은 걸 하면서 나는 정말 내조만 했지 난 아무런 권세와 권력이 없는 그냥 한 사람의 아내였던 것 뿐이다. 그래서 나는 그가 보고 싶다. 나는 남편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어떤 국정 개입이나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다라는 코스프레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뭐랄까 이제는 좀 사악하게 느껴진다라고 할까요? 너무 좀 그리고 제가 명태균한테도 거짓말했어요. 무슨 5대5로 나눠요. 지가 다 했으면서 결론적으로 보면 막 전화 통화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전화하는 거 전화했어? 했어 안 했을 때 내가 전화했잖아. 윤석열이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다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무슨 5대5로 나눕니까? 그리고 저렇게 예를 들면 욕심 많고 사악한 자들은 나누는 방법을 몰라요. 자기가 독식을 해야 마음이 편한 자들이지. 김건희가 5대5로 나누자고 그럴 때 윤석열이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누가 5야? 영화에 나왔다. 일단은 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소위 얹힌다라고 하죠. 윤석열이 이제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 나올 것 같으니까 본인 거를 최대한 줄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얹히고 나면 전체적으로 줄겠구나라는 이제 법률적인 판단, 양형적인 판단 하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실제 뭐 특검이 갖고 있는 증거들이나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들을 보면 김건희가 다 해왔지 않습니까? 명태균도 마찬가지로 그 여론조사를 맡길 때 처음에 윤석열을 만난 게 아니라 김건희를 만나서 여론조사 의뢰를 받았거든요. 이 부분도 특검에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걸로 밝혀졌고 지금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개입 정황들을 보면 거의 다 김건희가 지시를 했거나 손을 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정도 증거들만 가지고 보더라도 김건희가 나는 몰랐습니다. 윤석열이 시켜서 했습니다라는 진술을 믿기가 굉장히 나중에 힘들어질 거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아마 특검이 준비를 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건희한테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선물한 거 서희건설에서 이제 자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수한 김에 사실은 3종 세트였습니다. 이렇게 아예 공개를 했지요. 그 화면 좀 띄워봐 주십시오. 목걸이만 준 게 아니죠. 뭐 사실 또 이것만이겠습니까? 지금 막 더 나올 텐데 목걸이도 사주고 저 그라프는 귀걸이입니까? 예, 그라프 귀걸이. 티파니 브로치. 근데 저 그라프 귀걸이는 안 돌려줬다고 그런 것 같던데요? 예. 맞습니다. 왜 안 돌려줬을까요? 저거 마음에 든가? 아니면 티가 안 난다고 생각했을까요? 하도 많이 받아서 이제 누구한테 어떤 걸 받았는지 지금 기억을 못하는 수준. 저건 1억이 넘는 거잖아요. 참 문건일 변호사님 궁금한 게 지금 이제 저것도 나는 거짓말이라고 봅니다만 아무튼 반클리프 받아가지고 착용을 했다가
그때 이제 재산 등록이 안 됐니 어쩌니 논란이 되니까 서희건설에 다시 돌려줬다 이렇게 지금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돌려주면 뇌물죄가 성립이 안 됩니까? 뇌물죄가 성립을 하고요. 일단은 그 뇌물이 어떤 범위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반클리프 목걸이를 받은 것 자체가 그 값어치가 뇌물이냐 아니면 그거를 무상으로 빌려줬다고 하더라도 그 무상으로 빌려준 것에 대한 이득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임대료라든지 이만큼은 적어도 뇌물죄가 성립을 하게 돼 있거든요, 법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본인의 뭔가 혐의를 조금 줄여나가려는 이런 뭐 의도로 보이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뭐 서희건설이 지금 도와주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뭐 반박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뭐 이봉관 회장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그거 주면서 인사청탁했다고. 그러면 인사청탁했으면 뇌물이지. 그리고 경제공동체나 마찬가지인 거니까 박근혜 때로 따져본다고 하더라도 윤석열과 김건희는 동일체라고 보고 거기에 한 건 뇌물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인사청탁을 하면서. 받은 거죠. 다만 그게 이제 어느 범위까지 일 거냐가 문제인 건데 사실 반클리프 목걸이만 뭐 있겠습니까? 지금 뭐 방송들을 보니까 뭐 3종 세트 이제 반클리프 3종 세트가 또 따로 있다고 하는데 반클리프 3종 세트랑 이거저거 포함을 하게 되면 지금 안 밝혀진 게 훨씬 더 많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진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제 지금 서희건설 쪽에서 실제 나토 3종 세트라고 일단은 뭐 언론에서 편의상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좀 기억을 더듬어 보면 2022년에 나토에 가서 그때 공직자 재산 신고 누락과 관련돼서 논란이 됐던 3종 세트 제품 중에 하나는 까르띠에 팔찌였습니다. 근데 저건 지금 서희건설 쪽에서 넘겨준 거여서 애초에 나토 3종 세트는 원래 까르띠에 팔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까르띠에 팔찌는 또 누가 줬는지가 아직 규명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김건희가 받았던 여러 뇌물 내지는 저런 명품 선물들 중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선물들이 많고 아직 누가 줬는지 밝혀지지 않은 선물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 김건희가 어제 JTBC 단독 보도를 보면 심지어 문고리 행정관이라고 부르는 3인방이 말렸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사님께서는 안 하셔도 아름다우십니다라고 했는데 이 김건희가 거기다가 응답을 한 게 괜찮아. 빌렸다고 하면 돼. 라는 응답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정도의 인식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터진 거죠. 이미 그때부터 딱 어떤 식으로 사기친다. 계산이 서 있던 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주진우 기자의 취재에 의하면 저게 3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희건설이 샀다는 게 5개 샀다는 얘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3개만 아는데 서희건설이 3개만 산 게 아니라 5개를 산 걸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이니까 서희건설이 또 이것만 이례적으로 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로비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마 다양한 건들이 그것도 제가 볼 때 거의 보석상 정도는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김유정 의원님 그거 참 추접스럽지 않아요? 시계 예쁜 거 찾네. 나 이번에 애국 나가려고 그러면 시계 필요한데 그게 뭡니까? 너무 추접스러워가지고 저는 어떻게 사람이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될까? 그 완전히 그거 삥 뜯는 거죠. 사갖고 와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이죠. 그런데 뭐 500만 원 받고 지금 3,000원 못 받았다 이러는데. 근데 그 사람은 왜 요즘에 막 그 온갖 군데 다 다니면서 인터뷰하고 그렇게 하는 걸까? 전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던데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CBS 나와서 라디오 인터뷰 할 때 그 사람이 했던 얘기 들으셨어요? 예. 그 영부인 DC. 예. 연예인 DC 아니고 영부인 DC 받아서 3,500에 그 시계를 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고 가서 자기가 이제 그 시계를 남자 시계를 차고 나왔어요. 자기가 가서 양아치 짓 했다고 고백을 해요. 이거 대통령 줄 남자 시계도 살 거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또 다른 그거는 지가 할인 영부인 받아먹고 DC를 받아서 본인이 또 이걸 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이 똑같은데 여자 거는 사이즈만 작다.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나고 교류했던 사람도 그 정도 수준인 건지. 그리고 본인은 뭐 로봇계 경호처에 납품했던 거는 갑자기 윤석열 정권 들어서 아니고 뭐 그 이전부터 해왔던 거다. 그리고 뭐 별로 이득 본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김병주 의원님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방첩사령대에도 거기도 방첩사에도 로봇계 거를 납품을 했다. 같은 업체인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게 만약에 같은 데라면은 이거는 뭐 국방 비리로도 퍼질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가 나왔는데 사람은 이유 없이 사업하는 사람이
3,500만 원짜리 시계를 막 갖다 줍니까? 그리고 말이 계속 바뀌거든요. 처음에는 김건희 씨가 조금 돈을 줬다라고 얘기하고 뭐 다른 사람도 좀 보태고 했는데 이제는 그 얘기는 쏙 빠지고 500만 원 현금 줬고 3천만 원은 못 받았다. 그런데 엄마가 돈이 많은데 최은순 씨가 감옥에 가 있으니까 감옥 갔다 나오면 주겠다 또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감옥 간 시점하고 이게 안 맞아요. 시점이 1년간 있다가 2024년에 5월 9일 날 최은순 씨가 석방돼서 나왔는데 그러면은 이 시계가 오고 갔던 시점은 2022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 감옥 가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아서 이 사람 얘기도 저는 다 믿을 수 없고 신빙성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사람들마다 다 이런 수준의 사람들하고만 인적 네트워크가 구성이 돼 있는지 그리고 또 얘기하면 맨날 이제는 사이가 틀어져 가지고 뭐 그렇다. 그 집사도 얘기했잖아요. 2018년 이래로 사이가 틀어졌다, 나빠졌다. 그 잔고증명서 위조해준 다음부터 전화로 막 화내고 이랬다. 그래서 184억 기업들로부터 받은 것은 다 내 사업 수완이었다라고 지금 본인이 뻥을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래서 모든 사람하고 이용해 먹고 또 사이가 틀어지고 새로운 사람들하고도 또 관계 형성을 통해서 이렇게 탐욕을 부려서 뭔가를 받고 이랬던 게 아닌가 싶어요. 수준이 비슷한 것 같아요. 김예성 그리고 그 서성빈, 명태균, 김건희 쪽하고 가까웠다가 이제 피의자 내지는 참고인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공통점이 방금 앵커님이 의문을 가지신 대로 언론을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나와가지고 국민들의 시선이나 특검의 수사 방향을 자신이 주도하거나 뭔가 이제 흔들려고 한다라는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는요. 이번에 이 서 모 씨와 관련된 내용은 뇌물이 갖고 어떤 대가를 받았느냐 이제 단순한 이런 어떤 명제도 있지만 이 안에는 또 다른 인물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혐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특히 로봇계의 경우에는 아까 김유정 의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김병주 최고위원의 진술이 사실이고 그것이 증명될 만한 의혹이라면 이 가운데에 아마도 대통령 경호처의 예산으로 2022년에 3개월에 1,800만 원짜리 수의 계약을 성립시켜줬어요. 근데 그 이후에 방첩사와 로봇계 사업을 또 수의 계약을 맺어가지고 군과 계약을 하게끔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금액이 아마 달라질 거고요. 그 중간에서 아마 커미션을 빼먹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전 그걸 김용현이라고 의혹을 가지고 싶고요. 왜냐하면 경호처장이었고 방첩사에서는 여인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충암고 라인끼리 어떤 거래가 가능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중간에서 업체를 끼고 수의 계약을 받아가지만 로봇계를 막상 납품하고 난 그 이후의 커미션은 분명히 떼먹는 사람들이 소위 시체말로 엠빵을 했을 것이다. 이런 의혹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방송에 나와서 하는 얘기는 전부 다 김건희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다. 이 여자가 얼마나 웃긴 여자다. 나도 그냥 시키는 대로 했다. 그리고 김건희랑 어떻게 친해졌다. 되게 주변부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연막이다. 시선 돌리기용이다. 언론을 활용한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부산이대인님, 2959님, 부산이대인님, 앵커님 왼손 들어보세요. 시계 찾네? 예, 오늘 저 시계 차고 있는데 이 시계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시계 중에 제일 고급이에요. 이거 좋은 거예요. 스와치라고 들어보셨어요? 명품이죠, 명품. 저는 시계를 안 차고 다녔어요. 명품입니다. 제가요, 한 번은 짝퉁 시계를 하나 이렇게 그 유명한 브랜드인데 그거를 이렇게 다 한번 찬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차를 타고 어디를 같이 가는데 같이 가는 사람이 병원 원장이에요. 큰 병원. 근데 거기가 그 시계를 차고 있는 거를 유심히 보면서 아, 진품은 저렇게 생겼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어요. 같은 브랜드라서. 그런데 한참 뭐 이러가다가 시계 좋네 그랬더니 에이 그 짝퉁이에요. 그래서 나도 짝퉁인데 그래서 그 사람이 나는 백 국장님 시계가 진짜인 줄 알고 진짜는 저렇게 생겼구나. 서로 그렇게 생각했다고. 근데 거짓말도 하는 사람이 한다고. 김건희가 이 홍콩에서 15년 전에 2010년에 샀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처음에 얘기할 때는 그
특검에 나가서 진술할 때는 너무 진짜랑 똑같아가지고 샀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는 나중에 금방 말을 바꿔서 근데 무슨 브랜드인지도 모르고 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본인이 해놓고도 갖는 의미를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앞에 거짓말 다 잊어버리는 걸까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행태들이에요. 그리고 그 노복계 아저씨가 주역을 또 공부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거기도 보통 또 역술에 뛰어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서울시장이 그런 웬 말이야. 사람들만 만나는 거예요. 서울시장이 웬 말이야. 대선 나가야지 이랬다며요. 또 서울시장 얘기도 나 처음 들었어. 예, 오늘 광복절 백운계 정치 1번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국 대표 출소한 장면 그리고 일본 총리가 패전일이죠. 일본은 13년 만에 반성을 언급했다는 그런 속보도 들어왔는데 예, 반성이라는 표현도 처음 쓴 거 아닌가요? 13년 만에 총리가 썼다라고 하니까 이게 사실은 이런 내용이 나올지 일본 언론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지금 일본 외신 쪽 보도는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시바 총리라는 사람이 현재 국내 정치에서의 입지가 굉장히 좁아져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언급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예상도 못했고 실제 이런 이 추도사 쪽에서 뭔가 좀 더 그 한일 관계에 대한 진전을 갖고 올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나올 거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했답니다. 지금 현지 분위기가 그렇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또 우리가 미국 가기 전에 또 일본 총리 만나고 그러니까 근데 또 그걸 또 계속 해야 되는데 또 저 총리도 금방 바뀌죠 지금. 뭐 바뀔 가능성이 좀 높을 거로 보고 차기 있는데. 총리가 이미 정해져 예, 있다는 이제 들어올 사람이 훨씬 더 극우여가지고 참나 그게 걱정이긴 합니다 진짜로. 예. 김종희님, 앵커님은 뭘 하셔도 명품처럼 보이십니다. 김종희님, 선크림 어디 갔어? 선크림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김주정 의원님, 김정욱 원장님, 박영식 앵커님, 문건일 변호사님 네 분 광복절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